2004년 10월 25일 아침, 콜카타 외곽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시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은 악취로 가득했고, 환경미화원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인부들이 쓰레기를 치우던 중, 쓰레기장의 한적한 구석에 버려진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상자의 유별난 크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악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버려진 동물의 사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시신이 토막나 있었고 나일론 겹 사이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시신은 잔인하게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콜카타 경찰서의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고 과학수사팀은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절단면은 매우 날카로워 해부학적 지식이 있거나 칼 다루는 솜씨가 매우 뛰어난 자의 소행으로 보였으며 극심한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미궁에 빠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수신인 주소가 인쇄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버려진 종이 조각일 수도 있었지만 범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수사는 피해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아는 1981년 3월 12일 콜카타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근면과 자립의 가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무원으로 소박하지만 규율 있는 삶을 살았고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네아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소녀였고 항상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네아는 캘커타 대학교에서 금융회계학을 전공했고 그곳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아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이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근면하고 끈기 있는 성격 덕분에 콜카타의 한 대형 무역회사에 빠르게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경력을 쌓아갔고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 속에서도 네아는 항상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적합한 남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2002년 6월 어느 저녁, 콜카타의 한 고급 기업 행사에서 그녀는 데브 칸나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회사는 성공한 사업가, 투자자, 금융계 거물들이 모이는 대규모 무역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네아는 주변의 화려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하고 행사팀을 지원하며 회사의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데브 칸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인 잔을 든 채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사람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가 네아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존재에 감명받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수백 명의 손님 중 한 명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데브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아의 관심을 끈 것은 데브의 부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화법, 자신감, 그리고 강인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느꼈는데 이는 그녀가 항상 남자에게서 존경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네아는 쉽게 정복당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점이 대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만남 직후부터 대부는 매일 아침 그녀의 사무실로 꽃을 보내고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남기며 5성급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그녀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값비싼 선물을 주는 등 맹렬하게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아는 그녀가 한 번도 발 들여본 적 없는 호화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부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그녀가 찾던 이상적인 남자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성숙하며 그녀를 보호하고 모든 여성이 꿈꾸는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대부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깜빡이는 촛불 아래 후글리 강가의 낭만적인 저녁에 네아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아는 마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이내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고 이 사랑이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2003년 콜카타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한 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아는 대부 칸나의 아내가 되어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후 네아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통제적이고 질투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파티와 음주, 그리고 외도에 빠져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네아가 그에게 질문하면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위협하거나 차가운 말로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 자산을 자신의 방탕한 습관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며 재정적으로도 기만했습니다. 네아는 대부가 탄탄한 경력을 가진 사업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업을 경영하지도 독립적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호화로운 파티, 술과 카지노,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하는 밤샘 파티에 돈을 썼습니다. 그는 매일 정오에 일어나 돈을 쓰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좌절했지만 언젠가 대부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인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네아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사랑했던 남자는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 그녀는 대부가 결코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대부는 무례하고 화를 잘 내며 잔인한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은 항상 네아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과 굴욕뿐이었지만 점차 따귀와 주먹질, 그리고 비이성적인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격할 이유조차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몸에 알코올만 들어가면 그는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얼굴에는 매번 맞을 때마다 멍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와 싸우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면 더 이상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가 네아에게 가진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네아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한 남편의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파티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과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숨기지도 다른 여자들과의 다정한 통화 기록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밤새 외박하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지만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일들에 대해 물으면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어.
매일 내아는 출구 없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언젠가 대부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휴대폰 잠그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내아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고,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부는 그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부유한 젊은 여성과 재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아와의 결혼은 단지 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발판이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폭력, 배신, 굴욕을 견뎌낸 끝이 이 잔인한 유기라니.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04년 8월, 내아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대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1년이 넘는 학대와 배신. 절망 끝에 내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부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결혼은 자신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고,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이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에게 이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헤어짐이 아니라 그의 야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대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 재산에서 막대한 금액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는 도박, 음주, 여자의 돈을 낭비하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내아는 여전히 일하고 금융직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의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그는 이 결혼이 끝나면 그녀가 자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그가 결코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내아가 주된 생계 부양자였기 때문에 결혼 재산의 대부분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는 그의 소비 습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아를 잃게 되면 대부는 수입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고,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내아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아가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대부는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타와 위협으로 그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죽음으로 그녀를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아를 죽이고 모든 자산을 차지하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대부는 암흑가와 연줄이 있는 전문살인 청부업자 라켓이 샤르마에게 접근했습니다. 라켓이는 무기 밀매부터 공갈까지 많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체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아를 죽여줘. 50만 루피를 주겠어. 처음에 라켓이는 망설였지만 큰 액수의 돈을 보고 대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내아를 미행하며 그녀의 일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 대부와 라켓이는 집에서 직접 살해하는 대신 실종 사건으로 꾸미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내아를 즉시 죽이는 대신 그녀를 납치하여 다른 장소에서 살해한 후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는 시신이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지고 의심을 사지 않고 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대부는 내아에게 작별 인사를 위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안한 척하며 슬픈 표정을 짓고 두 사람이 평화롭게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나 논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아는 경계했지만 과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아는 약속대로 대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는 가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정말로 화해하고 싶은 것처럼 예의 바르고 침착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내아가 외부와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잔의 와인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진정제가 타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아에게 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데브는 자신의 계획을 부드럽게 실행할 수 없게 되자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아가 잠시 등을 돌린 순간 데브와 라켓이가 공격했습니다. 데브는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고 온 힘을 다해 졸랐습니다. 내아는 거칠게 저항하며 그의 손을 핥히고 죽음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밧줄이 목을 너무 꽉 조여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내아의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고 호흡은 점차 약해지다가 멈췄습니다. 데브는 그녀가 숨을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녀가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리할 시간이 되자 라켓이는 멈췄습니다. 그는 데브에게 자신의 임무는 내아를 죽이는 것뿐이며 시신 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데브가 계속해서 도움을 원한다면 추가로 20만 루피를 요구했습니다. 데브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흔적을 지워야 했으므로 그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 내아의 시신을 토막내어 그녀의 팔, 다리, 머리, 그리고 몸통을 7부분으로 분리했습니다. 피가 바닥 전체에 쏟아져 그들의 손과 옷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잔인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데브와 라켓이는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 비닐봉지에 담고 아무도 안을 볼 수 없도록 큰 나무 상자에 넣어 잠갔습니다. 데브는 아내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지만 그에게는 후회나 비통함이 없었습니다. 내아는 그저 제거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23일 이른 아침, 데브는 픽업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와 라켓이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콜카타 외곽의 대형 쓰레기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은 쓰레기장의 한적한 구석에 나무 상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들의 범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아는 정말로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아침, 콜카타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던 한 무리의 환경 요원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커다란 나무 상자를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악취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인부가 쇠 지렛대로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직후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에는 토막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담긴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것을 만지지 못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신은 완전히 토막나 있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시신 부위의 부패로 인해 명확한 지문도 없었습니다. 누가 상자를 버렸는지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직 신원 미상이고 범인은 모든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매우 복잡한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세부 사항이 전체 수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찰이 상자를 면밀히 조사하던 중 우연히 상자 측면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얼룩져 있었지만
종이에 적힌 내용의 일부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글씨는 대브 칸나에게 콜카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부 정보는 없었지만 이것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지역의 배송회사에 연락하여 상자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가 2004년 6월 콜카타의 한 배송회사에서 발송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배송회사로 가서 기록을 확인했고 데브 칸나의 주소로 주문이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즉시 데브 칸나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비밀리에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근무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는 긴장된 태도로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즉시 체포할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데브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로 소환되었을 때 데브는 침착해 보였고 협조하려 했으며 숨길 것이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주소와 배송회사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에 대해 묻자 데브는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빙빙 돌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바꾸어 수사관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심리적 압박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상자 사진과 그의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브는 즉시 표정이 완전히 바뀌며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데브가 계속해서 회피하려 하자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의 혈흔. 꼼꼼히 청소한 후에도 옷장에 숨겨져 있던 큰 칼에 묻어있는 약간의 인체 조직. 쓰레기장 근처의 보안 카메라에는 10월 23일 밤 데브가 그 지역으로 운전해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증거들을 들이대자 데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신문 끝에 데브는 마침내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데브는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네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나케 씨에게 시신을 토막내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라케 씨를 추적했고 불과 이틀 후 그는 콜카타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완벽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공식적으로 데브 칸나와 라케 씨를 계획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데브 칸나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라케 씨는 공모 및 범죄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완벽해 보였던 살인 계획이 작은 종이조각 하나 때문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데브는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고 자신의 부주의가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2005년 9월 데브 칸나와 라케 씨에 대한 재판이 캘커타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네아 가족의 모습과 냉혈한 살인범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재판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모두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검사는 배심원단에게 데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시신 6일 당일 밤 그가 쓰레기장 근처에 있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상자에 붙어있던 데브의 반송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은 그의 직접적인 연루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흔은 그가 청소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기술에 의해 여전히 감지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칼의 흔적은 네아의 시신에 난 상처와 일치했습니다. 공범 라케 씨의 증언은 데브가 이 일을 미리 계획했으며 시신을 토막내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이 모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검사는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잘 계산되고 냉혈하며 무자비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브 칸나 같은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데브는 피고인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침착한 외양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변호인이 데브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변호하려 했지만 배심원단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데브는 순간적인 분노로 네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탐욕으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떠한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데브의 모든 답변은 감정이 없고 차가웠으며 마치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수개 끝에 배심원단은 단 3시간 만에 판결에 도달했습니다. 데브 칸나는 계획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었습니다. 법정은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네아의 가족은 고통스럽게 울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데브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판결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데브의 시신 6일을 도운 라켓이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직접적인 살인범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은폐한 그의 역할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라켓이는 고개를 숙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모두가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 후 언론은 이를 콜카타에서 발생한 가장 잔인한 살인 사건 중 하나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아의 이야기는 유독한 관계의 위험성과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는 대가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네아의 가족은 정의를 얻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초상화 앞에 조용히 서서 슬픔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네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얻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범죄는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